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보내드려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방송을 하루 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오늘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외국에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항상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딸의 이름이 서울이거든요. 이렇게 그리운 고국인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너무나 부정적이고 좀 기운 빠지는 뉴스가 많았잖아요. 아무쪼록 이번 대선을 시점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된 고국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기대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6월 3일 날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한 반 정도는 떨어지고요. 반 정도는 올라가는 추세가 발견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혼조세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크주들이 녹색이 조금 더 우세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 그리고 에너지 주식도 좋았습니다. 에너지와 테크 섹터가 어제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메타 플랫폼 같은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녹색이요. 그렇게 선명하진 않습니다. 브로드컴도 괜찮죠. 이런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은 없었다. 조금은 고요한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08% 올라갔습니다. 거의 횡보를 한 거고요. S&P 500은 플러스 0.41 그리고 나스닥이 0.67%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어제 장 초반에도 마이너스 폭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폭을 견뎌내고 플러스로 마감됐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어제 장세도 괜찮았기 때문에 시장의 폭도 아직은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거의 70% 가까운 주식이요. 현재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향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인 추세는 48%니까 반 정도는 긍정적이고 반 정도는 아직 완전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포지수 빅스를 살펴볼 텐데요. 19.06에 머물러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 아래쪽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에 위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공포지수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 얘기는요.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어앤 그리드 인덱스는 54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탐욕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중리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센티먼트가 잠잠해지고 있다. 중립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초이스닥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는 공포 탐욕 지수보다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탐욕 단계에 머물러 있죠. 다음에는 미존 탑픽입니다. 어제도 상승한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비스트라가 어제는 4.3%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메타가 플러스 3.62, AMD 플러스 3.52,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2.77% 올라갔는데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 선물 지수는 13% 이상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잠시 이후에 어닝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브로드컴이 플러스 2.74, 탈렘 에너지 플러스 1.89, 엔비디아 플러스 1.67, 셀레스티카 플러스 1.09,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플러스 0.87, 아마존 플러스 0.80, TSMC 플러스 0.79, 팔란티어 플러스 0.20. 나머지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어제는 B2가 0.25%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105,320까지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드 데스크가 마이너스 0.60, 우버가 0.62% 떨어졌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09, 알파벳 마이너스 1.58, 마지막으로 넥스트래커가 2.47%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 증시는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고점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될 때는요, 통상 미국 증시의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맛보고 있는 랠리는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고 결국은 전저점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반면 제가 어제 공유해드렸던 톱니 같은 긍정론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V자 반등을 보고 있고요. 결국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랠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양론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망은요, 긍정론자들의 전망이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인 지표 하나가요, 이번 미국 증시의 랠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지표인지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5월에 팔고 떠나라는 옛 격언이 무색하게도 이번 여름에도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LPL 파이낸셜의 기술 전략가 애덤 턴퀴스트가 나오는데요. 시장 전체 주도폭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상승장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반등이 과거 2022년에 소위 약세장 랠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요, 주가가 오를만 하면 다시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다시 떨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장이 지속됐잖아요.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죠. 그가 지적한 대표적 지표는요, S&P 500의 상승 하락 종목 차이 지수, 영어로는 Advanced Decline Line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수는 주가 상승에 참여하는 종목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요, 4월 중에 잠시 1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5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사상 최대치 영역으로 복귀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신호 중에, 기술적인 신호 중에 가장 중요한 테스트 포인트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종목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시장의 반등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랠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종목, 주도주만 올라가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함께 상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상승 구간에 동참한 종목이 많아지면서요, 랠리 직후에 다시 하락해 최저점을 재차 테스트하는 전형적인 약세장 랠리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 얘기는요, 약세장 랠리라고 보기에는 패턴이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물론 투자자들은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칠 최종 영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적인 뉴스를 보면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턴키스트는 기술적 신호가 아직은 더 큰 우려를 앞서고 있다. 기술적 신호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뉴스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턴키스트는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장의 주도폭을 측정하는데요. 시장 주도폭이란 S&P 500과 같은 지수가 상승세를 보일 때요, 실제로 몇 퍼센트의 개별 종목이 그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높을수록 시장 상승이 소수의 몇몇 대형주가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의 호조 덕분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턴키스트의 계산에 따르면요, 최근 들어 S&P 500 구성 종목 중에 상승 추세에 있는 비율이 약 60%로 급격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2월 19일하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월 19일은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날이죠. 그래서 그때보다도 오히려 시장의 폭이 더 좋다는 거죠. 반면에 4월 8일에는 30% 미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수치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반등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2025년 4월 8일에는 29.4까지 시장의 폭이 떨어졌는데요. 그 수치가 이제는 60을 뛰어넘었습니다. 관세 여파로 4월에는 대규모 매도가 쏟아졌던 정보기술 섹터도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월 초만 해도 이 섹터 내의 상승 종목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비율이 88%까지 치솟았거든요. 따라서 기술주만 보면 지금 거의 90%의 기술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T 섹터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훌쩍 넘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요. 이러한 변화는 시장 전반의 상승 모멘텀을 굉장히 뛰어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적 신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톰 킨스트뿐만 아닌데요. RBC 자산관리 기술 전략가 로버트 슬리머가 나옵니다. 이 전문가 역시도 상승 하락 종목 차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복귀한 것을 약세장 랠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무적인 기술 신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죠. 로버트 슬리머는요, 미국의 소형주가 아직까지 주도폭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왜냐면요, 소형주가 보통 달리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경기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S&P 500은 괜찮은데 소형주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아울러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그리고 3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2년간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수익률이 만약에 상단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요 주식시장의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가 내놓는 최신 고용 지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번 주 금요일 6월 6일이죠. 8시 30분에 5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에 있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는 지금 13만 건입니다. 4월에는 15만 건이었기 때문에 다소 둔화될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14만 건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실업률은 지금 4.2%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4.2%보다 갑자기 높아진다. 뭐 4.4, 4.5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의 모멘텀을 오래간만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지수 전체가 강력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하나만 매도, 9개는 중립, 그리고 16가지는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 차트도 괜찮거든요.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19,400에서 19,500 구간에 목전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정고점도 있었고 예전에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지금 현재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 모두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가는 이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은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술적으로는요. 조정 바닥을 다진 이후에 강한 반등 랠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9,400, 19,500선에 저항선을 돌파할 수만 있다면 다음 목표는요. 바로 정고점인 2400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커다란 악재가 등장하면서 블랙스완이 등장하면서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요. 일단은 18,752가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수준은 바로 20일 이평선이 나와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18,752가 하향 돌파되면 단기적인 모멘텀이 약화됐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17,701입니다. 이 부근에는 지금 현재 60일 이평선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60일 이평선도 깨지면 그때는 중장기 추세가 약화되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앞으로도 블랙스완이 등장하지 않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준 탑픽 중에 어닝 결과를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크레도 테크놀로지인데요.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어닝을 보고하고요. 주가가 무려 14.5% 폭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레도의 어닝 결과를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킨알파에서 우리가 바로 한국어 기사를 볼 수 있다.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한번 클릭을 해 보시죠. 자, 제가 어제 이 기능을 설명해 드리고 나서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면요. 무려 20% 할인된 가격으로 시킨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일주일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레도의 어닝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B갭, 그거는 이제 논갭이라는 거죠. 주당 순이익이 0.3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 대비해서 0.08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매출 같은 경우는 1억 7천3만 달러를 만들어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무려 179.7%입니다. 거의 18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예상치 대비해서는 무려 1,000만 달러 이상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분기에 대한 전망, 즉 가이던스인데요. 매출은 1억 8,500만에서 1억 9,500만 달러로 컨센서스는 1억 6,24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 역시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굉장한 어닝 실적을 보고한 거죠. 자, 따라서 시장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요, 작년 대비해서 180% 가까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25.9%가 올라갔습니다. 통상 매출이 작년 대비 25%만 올라가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3개월 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이 거의 26%나 급상승하고 있다. 굉장한 추세죠. 자, 이번에는 총이익률입니다. 67.2%를 기록했고요. 논갭으로 보면 무려 67.4%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보시면요. 3,660만 달러를 만들어냈고요. 논갭으로는 6,530만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이익을 매출액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순이익 마진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3660 나누기 1억 7천만 하면요. 21.5%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논갭으로 계산을 하면 무려 38.4%라는 엄청난 순이익 마진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마진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 경영진의 말입니다. 크레도의 CEO는 빌 브레넌이라는 사람인데요. 2025년 회계연도에 크레도가 달성한 성과가 자랑스럽다. 연간 기준으로 회사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4억 3,680만 달러의 기록적인 재무 결과를 달성했다. 자, 이번 분기만 띄어서 보면 180% 성장했지만 1년을 전체로 봐도요, 무려 126%나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러한 회사의 실적은요, 혁신적이고 안정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인 고성능 연결 솔루션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에 힘입었다. 자,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네트워킹 솔루션이 정말 날개 돋치듯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첨단 AI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하이퍼스케일러 고객 전반에서 당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믿는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제가 손익계산서를 좀 올려놨는데요. 굉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year ended가 나오잖아요. 이번이 4분기 실적이었기 때문에 1년 전체를 비교하는 건데요. 뭐 토탈 레비뉴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192970에서 436775로 1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했죠.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요. 그로스 프로핏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도 작년에는 119431에서 이번에는 282909로 1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인컴을 보여드리면요. 더 대단하죠. 왜냐하면 작년에는요. 지금 마이너스였습니다. 원래는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적자 기업에서 갑자기 이번 연도에는요. 무려 5,200만 달러 이상의 넷인컴,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튼튼한 흑자 기업으로 1년 만에 변신해버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재무 상태도 너무나 좋은데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초등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자산은 자기 자본 더하기 부채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자산의 규모가 809257이죠. 이거 역시도 1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어디에서 많이 늘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인데 현금성 자산이요. 1년 전에는 66942였는데요. 이번에는 236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추세죠. 거의 3배 반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809251
1,257에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니까요. 부채는 127,675에 불과합니다. 전체 자산에서 부채는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681,582가 지금 자기 자본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발란시시 너무나 건전하다. 따라서 어닝 실적, 성장률이 대단하고 마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 바로 크레도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이번 어닝 결과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메타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메타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뉴스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메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번 기사를 좀 읽어보시면요. 아마도 메타라는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뉴스 하나가 발견됩니다. 메타 플랫폼즈는요. 광고의 미래가 자동화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타는 내년 말까지 브랜드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광고를 완전한 형태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타겟팅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도 메타의 광고 플랫폼에는요, 기존 광고의 변형을 생성하거나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에게 노출하는 일부 AI 도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메타는요, 이제는 브랜드가 전혀 새로운 광고 컨셉을 처음부터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예 처음부터 광고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AI 기반 광고는요, 메타의 최고 경영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구상한 회사의 진화의 핵심 비전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광고 수익은 메타 사업 부분의 전체 매출 97%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가 없는 메타를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수익으로 AI 칩과 데이터 센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최첨단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메타를 항상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죠. 현재 상황에서도 성장률이 대단합니다. 메가테크 기업 중에 성장률이 거의 1등이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죠. 자,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도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수익으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도 굉장히 좋지만 미래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가 보인다. 장밋빛 미래가 약속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메타가 개발 중인 광고 도구를 사용하면요. 한 브랜드가 홍보할 제품 이미지를 업로드하고요. 광고 예산 목표를 설정하기만 하면 AI가 알아서 이미지, 영상, 텍스트를 포함한 전체 광고를 생성해 준다. 굉장한 거죠. 그냥 필요한 것은 제품 이미지 하나, 그리고 예산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요. 다 그냥 메타 플랫폼즈가 AI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자, 이어 시스템은 어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용자를 타깃으로 삼을지 결정하고 예산에 대한 제한까지 제공해 준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상품을 판매하는 광고주면요. 뭐만 하면 되냐면 사진 한 장 이렇게 업로드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광고에 쓸 돈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광고를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광고를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의 사용자를 타겟으로 삼아서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계획까지 다 세워준다는 거죠. 메타는 또한 광고를 실시간으로 개인화하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의 개개인 지리적 위치라든지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요. 동일한 광고를 서로 다른 버전을 노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게 자동차 광고다, 토요타 광고다, 그러면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의 사용자는 산을 올라가는 자동차를 보여주고요. 도시 지역의 자동차는 도심을 달리는 같은 자동차 광고를 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메타는요. 지금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죠. 따라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AD, 즉 광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점점 정교해지는 AI 도구는요, 기업이 제작 인력을 고용하거나 높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진, 영상 광고를 전부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는요, 그냥 클릭 하나로 광고가 만들어지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광고의 혁신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연례 주주 총회에서 이미 저커버그가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머지않아 우리는 모든 기업이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상품의 판매라든지 신규 고객의 확보 등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요. 결과 하나당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을 설정한 다음에 은행 계좌만 연결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모두 다 처리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광고 1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처음부터 AI로 자동 생성하는 기능은요, 특히 광고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근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중소기업은 메타 플랫폼 광고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게 바로 메타 플랫폼주의 광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얘기는요, 바로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미주은의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광고주는요, 크리에이티브가 이제 광고를 위한 이미지라든지 영상, 텍스트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러한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제작 대행사라든지 자체의 광고팀을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제부터 메타가 AI로 전체 과정을 자동화해주면요, 특히 예산이 제한된 중소형 브랜드 입장에서는 제작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메타 플랫폼들의 최적화된 광고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광고주가 일단 메타의 AI 광고 자동화 툴에 익숙해지면요, 그들의 광고 예산 집행도 자연스럽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메타의 생태계 안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결국 한번 편하게 사용하게 되면요, 경쟁사 플랫폼으로 광고 예산을 옮기기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요, 광고주들이 메타 플랫폼 안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메타가 보유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가 있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메타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접목하면요, 단순하게 자동 생성된 광고가 아니죠. 이런 자동으로 생성된 광고는요, 이미 사용자 개인화가 극대화된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광고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틱톡이나 구글과 같은 경쟁 플랫폼의 광고 자동화 도구보다 오히려 더 세밀화된 타겟팅, 그리고 높은 전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구글 같은 경우도요, 검색이 있고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죠. 따라서 구글 역시도 비슷한 메타 못지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메타는요, 이미 매일 수십억 명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잖아요. 따라서 광고 생성, 배포 알고리즘 역시 거의 실시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쟁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광고 시장의 초기 진입 장벽은 높아지고요. 앞으로 메타 그리고 구글의 해자는 점점 더 강력해질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타 주식의 모멘텀도 너무나 좋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단 한 가지의 지표도 매도를 주장하지 않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17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차트인데요,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고점이 멉니다. 자, 메타는 지금 670, 680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20일 단순 이동 평균선, 주황색 이거죠. 이게 지금 보시면 녹색 위에 있잖아요. 녹색이 6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요,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주가 역시도 이 두 선 위에 위치해 있으니까 현재는요,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과거의 고점 740 대비해서 여전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680달러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680을 상향 돌파할 수만 있다면요, 전고점까지는 그렇다 할 저항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680을 상향 돌파한다면 다음 목표는 740이다.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엄청난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6월 10일 로보택시의 출시일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보통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테슬라 역시도 지금은 매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반면에 무슨 말이냐? 테슬라는 이제 시작이다. 주가 상승이 이제부터 가속화될 테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두 가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고요. 자, 이번 기사는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신 미주온 팟캐스트 형식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과연 상반된 두 가지의 시각 중에 어떤 쪽에 여러분들은 점수를 주고 싶은지 다양한 의견을 미주온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거일에도 미주온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주온 패밀리 여러분. 저희 분석 잘 듣고 계신가요? 피드백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테슬라, 이 테슬라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 더 재밌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쪽은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계획, 이거 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신종론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바로 지금이다. 일론 머스크 복귀했으니 강력 매수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죠. 완전 정반대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두 분석을 좀 깊게 파보면서 여러분께서 테슬라의 현재, 또 미래 가능성, 이걸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스톤폭스 캐피탈 분석인데요. 로보택시 출시가 기대만큼 실망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네,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수년간 계속 지연됐잖아요. 그러다 이제 6월 12일 오스틴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경쟁자인 웨이모한테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웨이모는 벌써 주당 25만 건 운행하고 있고 빠르게 확장 중이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월 70만 건 넘게 시장을 거의 장악해가고 있다는 거죠. 와, 웨이모가 벌써 그 정도예요? 아니 근데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고작 한 10여 대로 시작한다면서요. 웨이모는 거의 1년 테스트했다는데 이거 너무 서두르는 느낌 아닌가요? 약간?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테스트 기간도 짧고 또 뭐 규제 당국하고 조율 문제 이런 것도 지적이 되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웨이모가 이미 시장에서 로보택시 하면 웨이모 약간 이런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 구도를 뒤집기가 글쎄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발언들도 좀 예를 들어서 FSD가 뭐 인간 운전자의 약점을 가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경쟁사들은 다 쓰는 라이다 센서를 빼버렸다거나 이게 뭐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진짜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그게 기술 우위에 대한 확신보다는 좀 불안감을 키운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로보택시 시장 자체가 아직은 뭐랄까 돈을 막 버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이모 연간 예상 수익이 한 1억 3천만 달러 수준이고 중국 위라이드도 1분기 매출이 1천만 달러 정도거든요. 생각보다 아직은 네, 잠재력은 큰데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분석은 현재 주가 이게 뭐 매출의 11배가 넘는다는데 여기에 이미 로보택시 성공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실제 성과가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확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자, 근데 시장에는 완전 다른 목소리도 있어요. 딥밸류 인베스팅 분석인데 여긴 오히려 지금이 강력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머스크가 돌아왔다는 게 뭐 그렇게 큰 호재인가요? 이 분석은요, 머스크가 그 소위 DOG라 뭐 정보 효율성 부서 활동, 이걸 접은 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이게 머스크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정치적 리스크를 키워서 주가에 부담을 줬는데 이제 그가 테슬라 본업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같은 테슬라의 그 이야기, 내러티브 있잖아요. 이게 다시 힘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분석과도 재무적 개선은 2026년 중반까지는 어렵다고 했다면서요. 이야기는 좋은데 실제 돈 버는 건 한참 뒤다. 이걸 어떻게 좀 헷갈리는데요?
네, 맞아요. 그 점은 인정을 해요. 근데 테슬라가 현금이 워낙에 많잖아요. 366억 달러나 되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재무 압박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분석의 핵심은 그러니까 당장의 펀더멘털보다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이끄는 그 이야기의 힘,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뭐 조지 소로스 말처럼 거품에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관점이죠. 아마 우리 미주원 패밀리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장기적인 스토리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일리가 있네요. 그럼 이 낙관론 쪽에서도 위험 요인은 당연히 보겠죠. 물론이죠. 명확히 언급합니다. 첫째는 역시 로보택시 출시 후에 FSD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 가능성. 이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고요. 특히 카메라만으로 뭐 악천후 같은 까다로운 환경에 얼마나 잘 대응할지 이게 관건이죠. 그렇죠. 비 오거나 눈 오면 네. 둘째는 머스크 개인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뭐 촬영을 파손한다거나 이런 사회적 위험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고요. 예전에 웨이모 촬영에 고깔 씌우는 영상 같은 거 있었잖아요. 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마지막으로는 웨이모와의 경쟁 심화. 그리고 테슬라가 뭐 우버나 이런 데랑 협력 안 하고 혼자 가려는 전략이 있잖아요. 이 독자 노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합니다. 이야, 이렇게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온도 차이가 엄청나네요. 한쪽은 현실, 뭐 실행력, 경쟁, 밸류에이션 이걸 걱정하고 다른 쪽은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랑 그 미래 이야기의 힘을 믿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분명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건 확실해요. 로보택시 출시는 정말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술, 규제, 경쟁,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결국은 머스크의 영향력,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 이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현실적인 과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오스틴에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대중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곧 나올 저가 모델 소식들, 이런 걸 좀 면밀히 지켜봐야겠죠.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테슬라에 투자하시든 아니면 그냥 미래의 기술이나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으시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단순히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 다양한 시각, 또 그 복잡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테슬라를 둘러싼 이 뜨거운 분석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시 세상을 한 가지 눈으로만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단기적인 재무 성과나 뭐 입증된 기술적 우위 이런 걸 넘어서요. 강력한 리더십과 아주 매력적인 미래 이야기, 이 서사가 과연 테슬라 같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에 실제로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미주온 패밀리 여러분, 그리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